아주 오래전 어느 조용한 마을에 제우스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여느 아이들보다 살짝 엉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모든 사물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돌멩이와 대화하는 나무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숲속을 거닐다가 발에 걸린 작은 돌멩이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문득 그 돌멩이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혹시 넌 무슨 목적이 있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제우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 안에서 돌멩이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제우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니? 나는 수백 년 동안 강의 바닥을 구르며 물살과의 대화를 즐겨왔지.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내 목적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단다. 꿈에서 깨어난 제우스는 돌멩이의 얘기를 떠올리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제우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작은 자갈로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바다로 가는 여정이나 바람이 꽃의 씨앗을 옮기는 이유 등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우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이야기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제우스와 함께 숲으로 가서 자연을 둘러보며 각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자연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흔하디흔한 돌멩이부터 시작해 나무, 강, 새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였습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여전히 엉뚱했지만 이제 그의 엉뚱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돌멩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재미난 썰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제우스의 이름과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부전 속에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던 남자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 공리주의 이론에 푹 빠져 있었고 그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존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복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제를 위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그들 삶에서 얼마나 큰 쾌락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회상하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 위기가 공리주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우선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행복의 원리를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줄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물질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축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하늘을 수놓던 불꽃놀이를, 다른 이는 모두가 함께 부르던 노래를, 또 다른 이는 축제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게임과 경연을 떠올렸습니다. 존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축제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사람들 간의 연결과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존은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불꽃놀이 대신 마을의 아이들이 제작한 등불로 밤을 밝히는 빛 행진을 계획했고 유명한 가수 대신 마을 아마추어 악단의 공연을 열어 모두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 게임과 민속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당일 존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며 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고 마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빠르게 사라지는 육체적 쾌락이 아닌 지속적으로 마음에 남는 정신적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축제는 역대 가장 큰 성공을 거두며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존은 마을 사람들이 더 깊고 질 높은 쾌락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 덕분에 미래 이론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며 삶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존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미래 공리주의는 그 특유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마을에 호기심 많고 다소 엉뚱한 철학자 바람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 노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이 재미를 전파하려는 미션이 있었지만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골치 아파하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노인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로 마음먹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바람 노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의자를 보여드리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걸세. 호기심이 발동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광장에 모였습니다. 바람 노인은 커다란 천으로 덮인 뭔가를 가리키며 이곳이 마을 최고의 어트랙션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침내 천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별거 아니군. 저게 왜 특별해?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바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네들 이 의자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게. 이 의자는 모든 의자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네. 의자를 만든다는 건 다 이 의자다움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노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플라톤이 말했던 형상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에서 참된 의자다움을 보여주는 실말이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의자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존재하지만 이 의자의 본질적인 특성, 즉 앉기 위한 기능만을 공유하고 있다네. 여기 있는 이 의자는 바로 그 의자다움 그 자체라네. 이에 대해 마을 목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봐요, 바람 노인. 그 의자는 그냥 흔한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특별한 의자라니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일세. 눈에 보이는 건 평범한 의자지. 하지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세계를 초월한 그의 자다움이라는 이데아라네. 이 의자란 개념이 있기에 각양각색의 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다양한 모습의 의자들은 이 자다움을 구현하려는 하나의 시도랄까? 노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 의자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의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의자들은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바로 그 의자다움이라는 본질을 말이야. 바람 노인의 특별한 의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이데아를 찾게 될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바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데아란 어떤 형태로든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장을 통해 스스로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결국 바람 노인의 꿈은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어느 날 작은 마을 아고라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했다. 아고라는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모여들어 끝없는 토론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누가 더 현명한지 겨뤘다. 그날 소크라테스는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고자 했다. 아고라 중앙에는 크나큰 분수가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그 주위로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목청을 높여 외쳤다. 여기 계신 모든 현자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질문을 할지 궁금해하며 서로 속삭였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무엇인가? 이는 각자의 지식과 철학을 뽐낼 절호의 기회였다. 한 철학자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를 반박하며 말하길 아니다. 진정한 지혜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데 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분출되며 긴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손을 들며 군중을 진정시켰다. 여러분의 의견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한 젊은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누구에게나 가르치려 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아무런 학문적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 젊은 남자는 노파를 무시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젊은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의 알미한계와 무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덧붙였다. 여러분, 나는 그날의 노파에게서 무지의 지,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막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고 우리의 탐구는 멈추게 됩니다. 무지의 이해 없이 어떻게 진리의 탐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고라의 사람들은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지만 무지의 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이후로 아고라는 새로운 방식의 철학적 탐구를 시작했고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다.
이로써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지의지가 단순히 알미 없는 상태가 아닌 더 깊은 알무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아고라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지혜를 위한 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